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명자이고 올해 68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아픔일 뿐만 아니라 빼앗긴 명예를 한 조각씩 되찾아온 저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날 저는 외곽의 작은 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거의 3년 동안 살아온 곳입니다. 이 새 집은 원래 제가 살고 싶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라기보다는 밀려난 사람이 임시로 머무는 곳 같았습니다. 저는 한때 다른 집에 살았습니다. 태진, 제 아들이 결혼하기 전 평생 모은 푼돈으로 어렵게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지훈, 제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왔던 날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엄마, 저랑 지훈이가 집을 사고 싶은데 엄마 집을 팔아서 저희랑 같이 돈을 보태서 넓은 집에서 같이 살면 좋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말을 믿고 예전 집을 팔아 전 재산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새 집은 제 명의였지만 서류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니 굳이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음엔 지훈도 달콤하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낳고 몇 달이 지나자 지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마다 트집을 잡고 한 번은 방에 들어가 손주를 안으려 하자 차갑게 말하더군요. 엄마, 애기 방에 들어오실 땐 노크하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서 산 후에 며느리의 성격이 변한 것이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지훈이 다가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이 집에 계실 때는 손님처럼 계세요. 손주 보시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정 조정할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제 위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집에 가는 걸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 어느 비 오는 오후 몰래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거실 재단에 지훈의 부모님 사진이 걸려 있고 돌아가신 제 남편 사진은 아래 선반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지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저랑 태진이 집이에요. 풍수에 맞게 재단을 이렇게 두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땀과 눈물로 일군 내 집이 남의 사진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존재가 지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제 기억을 지킬 권리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태진이 장인장모를 모시고 남해로 5일간 여행을 간다고 했고 지훈은 지방 출장이 있어 집에는 가사도우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제 심장은 이상할 만큼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핸드백을 꼭 쥐고 무의식적으로 서랍에서 평소 아껴두었던 옛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날이 밝자마자 집으로 갔습니다. 도우미가 문을 열어주며 놀란 듯 했지만 엄마가 몇 가지 볼 게 있어서 왔어. 내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제 발걸음 소리만 바닥에 울렸습니다. 거실을 지나 둘러보니 저에 관한 사진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훈 가족 사진과 반짝이는 새 가구만 남아 평생을 바쳐 일군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나무 테이블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것을 되찾아야 한다. 저는 태진과 지훈의 침실로 들어가 마지막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검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태진의 생일 숫자를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개인 서류 몇 장과
집문서가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제 명의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품팔이하며 견딘 세월, 밤새워 바느질하던 날들, 집을 사기 위해 수차례 돈을 세던 순간들. 저는 그때 이 기회가 명예를 되찾을 유일한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더는 망설이지 않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에 집을 살 때 도와준 변호사이자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씨, 오랜만에 전화 주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요. 최대한 빨리요. 변호사는 제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급한 결정에 놀란 듯 했습니다. 확실하세요? 집이 아직 명자 씨 명의라서 팔 수는 있지만 서류 준비가 필요해요. 마침 그 동네에 집을 찾는 단골이 있는데 원하시면 바로 약속 잡을게요. 저는 망설이면 마음의 불씨가 식을까 두려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약속 잡아주세요. 하지만 태진이나 지훈이 서류 끝날 때까지 모르게 해주세요. 우리는 태진이 여행 중이고 지훈도 출장 중인 이틀 안에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문서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 세월 짊어졌던 굴레를 곧 벗을 것처럼 두렵고도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은 짐을 정리하러 다시 집에 갔습니다. 도우미가 청소를 하다 저를 보고 또 놀랐지만 저는 기념품 몇 개만 챙기러 왔어 라며 웃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꺼내보니 태진과 지훈이 작성한 재산 분할 계약서였습니다. 굵은 글씨로 부부 공동 재산, 시어머니는 결정권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배제할 생각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혼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더는 양보하지 않겠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이 왔습니다. 변호사와 저는 구매자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제 또래의 점잖은 남자였고 서류를 확인한 뒤 별다른 흥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 금액의 80%가 그날 바로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는 일주일 후 집을 인도할 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통장에 평생 본 적 없는 큰 금액이 찍힌 것을 들고 있지만 나는 기쁘지 않고 오히려 공허함만 느꼈다. 나는 대부분의 돈을 새로 연 계좌에 입금하고 아무도 추적하지 못하도록 다른 이름으로 해두었다. 약간의 돈만 남겨두고 택시를 타고 예전에 살던 낡은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집을 떠나기 전 나는 작은 종이에 급하게 몇 줄을 적었다. 나는 내가 만들어 온 것을 다시 가져간다. 정말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볼 생각이 없다면 나를 찾지 마라. 나는 그 쪽지를 재단 위, 예전에는 남편 사진이 있었던 곳, 지금은 지훈이의 부모님 사진이 놓인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그날 밤 나는 낡은 하숙방에서 누렇게 빛나는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있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내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렸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태진과 지훈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내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잠에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지훈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머리는 헝클어지며 눈은 분노로 부릅뜬 채 서 있었다. 인사도 없이 곧장 들어와 내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우리 집이랑 태진이 집을 팔았어요. 나는 가만히 서서 그녀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컬러로 인쇄된 집매매 계약서를 꺼내며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이 가족을 망쳤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의자에 앉아 소유권 증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명자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 집은 내 거야, 지윤아. 내가 내 이름으로 샀고, 내가 팔았어. 너와 태진이 거기서 산 건 내가 허락해서였지. 결코 너희 둘의 집이 아니었어. 지우는 입을 벌린 채 태진을 바라봤다. 태진은 막 들어오던 참이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계약서를 보고 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태진의 목소리는 한껏 작아졌다. 나는 책상에 손을 얹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는 한 번 그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 평생을 바쳐 만든 집인데 남처럼 취급받았지. 엄마는 단지 공평함을 되찾은 거야.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엄마를 고소할 거예요. 나는 메마르게 웃었다. 고소해. 하지만 법을 다시 한번 잘 봐. 누가 진짜 합법적 소유자인지. 방 안은 조용해졌다. 나는 이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됨을 알았다. 지우는 좁은 하숙방 한가운데서 눈에 불이 일듯 서 있었고 태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두 사람 모두 그 집이 공동 자산이라고 여겨왔지만 한 번도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따라 지윤 앞에 놓았다. 지윤은 컵을 밀어내며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가 이렇게 해서 뭐가 좋아요? 엄마 아들은 집도 잃고 장인 장모에게 체면도 잃었어요.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다. 체면은 너희 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때문이고 집은 내 거니까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태진은 침을 삼키고 한 걸음 다가왔다. 엄마, 전에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집을 팔면 저랑 아이는 어떻게 해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엄마를 집에서 쫓아낼 때는 엄마 생각했니? 내 아내가 내 아버지 사진 대신 장인장모 사진을 재단에 올릴 때 우리 가족의 명예는 생각했니? 태진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했다. 지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억지로 목소리를 냈다. 그래도 변호사에게 부탁할 거예요. 그래, 해. 하지만 법정 가기 전에 소유권 조항을 잘 읽어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나가버렸고 문이 쾅 닫혔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고 나만 남아 있었다. 마음은 아프면서도 통쾌했다. 나는 지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걸 알았다. 그리고 태진이 양쪽 사이에서 끼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3일 후 나는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지윤은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고 매매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걸 읽고 피식 웃었다.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즉시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 모든 서류, 최근 건강진단서, 그리고 증인으로 나설 이웃과 동장 명단을 넘겼다. 재판 당일, 지우는 정장 원피스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젊은 변호사 옆에 앉았다. 태진은 그 옆에 앉아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낡은 청록색 한복을 입고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판사가 묻는 말에 나는 또박또박 분명하게 대답했다. 상대 변호사는 내가 갑작스럽게 행동했다. 아들이 없는 사이에 집을 팔았다. 고 몰아붙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바로 그들이 없으니까 내 권리를 마음 놓고 행사할 수 있었죠. 집에 있었으면 온갖 방해를 받았을 겁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내 변호사가 내가 유일한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어떤 위임장도 없음을 내밀자 지우는 손을 꽉 쥐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절정은 내 변호사가 침대 밑에서 찾은
재산 분할 계약서, 사본을 꺼냈을 때였다. 그는 시어머니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조항을 가리키며 말했다. 재판장님, 원고가 피고를 재산에서 제외할 동기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피고가 집을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태진을 힐끗 바라봤다. 태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판사는 매매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소송은 기각되었다. 법정을 나서자 지훈이 따라오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독서를 날렸다. 당신이 이겼어요. 하지만 이 가족을 망가뜨렸어요. 나는 돌아서서 똑바로 바라봤다. 가족이 망가진 건 내가 나를 집에서 내쫓던 그 순간부터야, 지훈아. 그날 밤 나는 하숙방에서 차를 우리며 생각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훈은 집을 잃었지만 오만함은 잃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약해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나는 소송에서 진 뒤 지훈이 조용히 물러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하숙촌에 소문이 퍼졌다. 명자 씨가 친아들에게 정신이상 진단을 받아 집매매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 나는 듣고 쓴웃음을 지었다.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지 뻔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빨래를 널고 있는데 다시 한번 소환장을 받았다. 이유, 원고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중에는 한 개인 병원에서 발급한 정신이 불명확하다는 결론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만나기로 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보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건 위조입니다. 도장과 서명이 진짜 의료 기록과 일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또 다른 문제를 끌어올 수 있어요. 나는 이해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었다. 지우는 집을 되찾기 위해 나를 모욕할 온갖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날 밤 태진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노크를 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많이 여이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엄마. 그가 작게 말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급히 시선을 피했다. 지훈이 그 사람이 엄마가 건망증 증상이 있다는 확인서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나 이미 사인했어요. 나는 멍하니 섰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마디만 맴돌았다. 내 아들이 사인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아내가 무서워서 사인한 거니? 아니면 진짜라고 믿어서 사인한 거니? 태진은 고개를 푹 숙였다.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모르겠으면서도 사인했구나. 됐다. 그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집에 가서 내 아내에게 전해. 엄마는 스스로 해결할 거다. 하지만 다시는 엄마한테 와서 빌지 마라. 내가 엄마를 찔렀으니까. 그는 떠났고 등이 돌처럼 굽어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았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머리는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다음 날 내 변호사가 뜻밖의 소식을 가져왔다. 집을 산 사람, 현복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나는 동의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현복은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명자 씨,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는 원식 씨, 그러니까 남편분의 친구입니다. 예전에 목공소에서 같이 일했죠. 나는 멍해졌다. 분명 그 얼굴이었다. 30년이 더 흐른 것뿐이었다. 세상에,
어떻게 내 집을 사게 됐어요? 변호사가 소개할 때는 몰랐어요. 계약서에 이름을 보고서야 알았죠. 저는 살려고 샀지만 필요하시다면 집은 그대로 둘게요.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이미 판 건 끝난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현복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다. 원하신다면 법적 문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게 하진 않을 거예요. 나는 그의 눈빛에서 동정이 아니라 존중을 느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며칠 동안 현복과 변호사는 증거를 모으고 위조 서명을 대조했다. 단 일주일 만에 가짜 서류가 드러났다. 지우는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경고를 받았고 소송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돌아가는 날, 지우는 나를 스치듯 지나갔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진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내 마음은 분명했다. 내 아들은 아직 각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 역시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 나는 이번 일로 지훈이 물러설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 뒤 이웃이 전해주었다. 지훈이 친정집에 큰 박스 몇 개를 들고 오는 걸 봤다는 것이다. 내 생각엔 옷 같은 게 아니라 자기만의 증거로 남기고 싶은 것들이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는 내 입지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날 오후 방으로 돌아오는데 태진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셔츠가 아니라 헐렁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초췌해 보였다. 나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가 따라 들어왔다. 엄마가 용서해줄 자격은 없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잘해볼게요. 그는 목이 메인 채 말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했다. 기회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신뢰를 회복하고 싶으면 세 가지를 해야 해. 태진은 희망의 빛을 띤 눈으로 올려다봤다. 첫째, 집안일을 나누고 진짜로 아이를 돌봐라. 아내를 도와준다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다. 둘째, 예전 약속대로 요양원에 엄마 이름을 올려라. 엄마가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도록. 셋째, 주민센터와 이웃들 앞에서 엄마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태진은 마지막 조건에서 말이 없었다. 나는 단호하게 바라봤다.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엄마가 내가 정말 부끄러움을 알고 변하고 싶다는 걸 믿을 수 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좋아. 다 하고 나서야 엄마랑 다시 얘기할 수 있다. 며칠 뒤 태진이 주민센터에 찾아가 공식적으로 엄마에게 사과하겠다고 회의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나는 가지 않고 집에서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태진이 떨면서도 해야 할 말을 다 했다고 했다. 나는 스스로 통쾌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내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 내 핏줄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일찍 마음을 풀면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날 밤 태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사과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부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아이를 재워서 지훈이 일찍 쉴 수 있게 했어요. 아직 잘 못하지만 배울 거예요. 나는 칭찬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너 자신과 내 아내를 위해 하는 거지 엄마에게 점수 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아마 처음으로 그 미소에서 어색함이 사라진 듯했다. 나는 알았다. 이 여정은 아직 멀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셔서 제인과의 복수 채널의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어느 날 아침 나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지훈의 옛 지인을 우연히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지훈이 임신했다던데 알고 계셨어요? 나는 멈춰 섰다. 아니, 나는 지훈이나 태진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마음속에는 놀람과 무거움이 교차했다. 나는 대충 인사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나는 군 병원에 볼 일이 있어 갔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훈이 산부인과에서 나왔다. 한 손에는 약봉지, 한 손으로는 배를 쓸어내렸다. 의사가 배웅하며 말했다. 축하해요. 8주 차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지훈은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슬펐다. 그녀는 혼자였고 태진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부르지 않았다. 아마 그녀도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또 한 명의 아이가 이미 풍파많은 이 가족에 찾아오려 하고 있었다. 나는 내 손주가 예전처럼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길 원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태진에게 단 한 문장만 보냈다. 너 또 아빠가 되려는구나. 예전 실수 반복하지 마라.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태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엄마, 지훈이 진짜 임신했어요? 엄마는 언제부터 알았어요? 어제 알았다. 그리고 너는 알고 있었니? 내가 되물었다. 아니요, 지훈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말해줘서 고마워요. 며칠 뒤, 태진이 집으로 돌아와 지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차갑게 대하며 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나는 개입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이건 두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태진의 변화를 뚜렷이 느꼈다. 그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지훈을 위해 과일을 사고 임신부 영양에 대해 알아보고 나에게 연꽃씨가 들어간 닭죽 끓이는 법까지 물어보았다. 어느 날 그는 문자를 보냈다. 엄마, 제가 너무 못 끓여서 지훈이 다 못 먹었어요. 나는 답했다. 그럼 다시 배워. 나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희망의 빛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자신을 고칠 줄 안다면 이 관계는 아직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태진은 지훈 곁에 더 머물기 위해 애썼지만 지훈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지훈이 저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간단히 답했다. 말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냥 행동으로 보여. 사람은 들어서가 아니라 봐서 믿는 거야. 아마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다음 날 그는 장모님 집, 즉 지훈이 머무는 집 문 앞에 아침 식사를 가져다 놓았다. 문을 두드리지도 전화하지도 않고 그냥 두고 갔다. 그렇게 매일 아침 반복했다. 일주일이 넘어서야 지훈이 문을 열고 음식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비 오는 날, 태진은 여전히 뜨거운 죽을 가져왔다.
이번엔 지훈이 문 앞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마워 라는 말도 없이 이제 죽은 그만 사와요. 매운탕이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태진이 내게 그 이야기를 전할 때 그의 눈은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반짝였다.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아직 작은 한 걸음일 뿐이야. 하지만 길은 멀어. 몇 주 후 지훈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뜻밖의 부드러웠다. 엄마, 뵙고 싶어요. 우리는 길가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지훈은 내 맞은편에 앉아 녹아가는 얼음이 담긴 잔을 내려다보았다. 한참 만에야 그녀가 말했다. 저 임신했어요. 엄마가 키우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아서 할까요?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의 피와 살이야. 나는 등을 돌리지 않아. 지훈이 고개를 들어 올리며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그날부터 나는 입덧하는 지훈을 돌보기 위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식사 시간에는 대화가 더 많아졌다. 태진은 아내와 어머니가 한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나는 내 손주 때문에 여기 있어. 오해하지 마.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지훈이 배를 움켜쥐고 몸부림쳤다. 나는 그녀의 작은 신음소리에 곧바로 일어났다. 이마를 만져보니 식은땀이 흘렀다. 아파요, 엄마. 지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망설이지 않고 나는 외투를 걸치고 택시를 불러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진료하면서 인상을 찌푸렸다. 유산 위협입니다. 입원해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해요. 나는 입원 동의서에 서명한 뒤 태진에게 전화했다. 듣자마자 그는 잠옷과 슬리퍼 차림으로 허겁지겁 달려왔다. 복도에서 헐떡이는 아들을 보며 나는 나무라지 않고 말했다. 이제부터 교대로 곁을 지켜. 지훈 곁을 한시도 떠나지 마. 그날들 동안 나는 병상 곁에서 지훈에게 죽을 한 숟가락씩 먹이고 얼굴을 닦아주고 손을 주물러 주었다. 처음으로 지훈이 나를 몇 초 동안 바라보았고 예전처럼 경계하는 눈빛은 아니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엄마. 나는 놀랐지만 그저 응 하고 답했다. 태진도 변했다. 이제는 서툴지 않게 아내의 베개를 받쳐주고 우유도 적정 온도로 타줄 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그가 침대 옆에서 손을 꼭 잡은 채 잠든 모습을 보았다. 일주일이 넘자 지훈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퇴원 전 의사는 당부했다. 이번 한 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이 잘 돌봐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우리 사이의 금이 간 틈을 메우는데도 중요한 한 달이 될 거란 걸 알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작은 아기용 니트 옷을 뜨기 시작했다. 바느질 하나하나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를 위한 생각이었다. 태진이 그걸 보고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가 내게 뭔가 떠준 걸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다. 그땐 엄마가 내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느라 바빴지. 이제는 손주를 위해 시간이 있구나.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눈이 빨개진 것을 보았다. 아마도 이제야 그는 이해한 것 같았다. 그해 내 생일은 마침 비 오는 날이었다. 나는 별다른 계획 없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그런데 오후에 태진이 전화를 걸어 조금 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제가 갈게요. 묻기도 전에 자취방 문이 열리고 태진과 지훈이 들어왔다. 뒤따라 작은 케이크와 향긋한 달국 냄비가 있었다. 지훈은 케이크를 식탁에 내려놓고 태진은 국을 그릇에 담았다. 엄마 생일이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지훈이 말했다. 목소리에 더 이상 냉기가 없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앉으라고 하려는데 지훈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재산 양도증이에요. 제 명의로 된 재산을 엄마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지훈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원래 엄마께 돌아가야 할 거였어요. 나는 봉투를 열어 훑어보고 곧바로 반으로 찢어 식탁에 내려놓았다. 나는 재산이 필요 없어. 나는 가족이 필요해. 지훈은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눈에 눈물이 맺혔다. 태진도 옆에서 말없이 있었다. 잘못을 되돌리고 싶으면 올바르게 살아. 재산은 대접을 대신할 수 없어. 나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 작은 식사를 묘한 분위기 속에서 했다. 따뜻하면서도 어색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태진과 지훈이 내 옆에서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보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집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 향불이 고르게 타오르며 오래된 사진 위로 빛이 비쳤다. 나는 알아. 이것이 아직 완전한 행복은 아니지만 하나의 시작이야. 그리고 이 시작은 내가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어. 지훈이의 임신이 만삭에 가까워질 무렵 또다시 폭풍이 닥쳤다. 어느 아침 지훈은 회사에서 이메일을 받았다. 계속 결근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앉아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저 일 잃기 싫어요. 지훈이 속삭였다. 내가 물었다. 이유를 회사에 말했니? 네, 그런데 사장님이 엄마가 될지, 직원이 될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내 피가 끓어올랐다. 나는 지훈에게 쉬라고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회사로 갔다. 사장실에 들어가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저는 지훈의 시어머니입니다. 지훈은 임신 중이고 유산 위험을 겪었으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사장은 중년의 남자였는데 의자에 기대며 냉정하게 말했다.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우선하면 10명도 우선해야 하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이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할까요? 그는 비웃듯 말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바로 그때 나는 남편의 옛 친구였던 복순 씨가 노동청에서 일했던 게 떠올랐다. 나는 복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몇 시간 후 복순 씨는 2명의 직원과 함께 회사에 나타났다. 사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지훈의 출산 휴가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지훈은 내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나는 지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 손주와 손주를 품은 너를 지키는 거야? 태진이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처음으로 지훈 앞에서 내게 말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나는 미소만 지었지만 그 말은 그동안의 어떤 사과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훈이 진통을 시작한 날 폭우가 쏟아졌다. 태진은 밤 12시쯤 다급하게 내게 전화했다. 엄마, 지훈이 배가 너무 아파요. 곧 애 낳을 것 같아요. 나는 곧장 달려갔다.
우비도 못 챙기고 온몸이 젖었다. 우리는 지훈을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자궁이 금방 열려 곧바로 분만실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태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내랑 같이 들어가지만 침착하게 있어야 해. 나는 복도에 서서 지훈의 비명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들었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와 말했다. 건강한 남자아이 3.2kg입니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 그동안의 슬픔, 분노, 쓰라림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젠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야. 지훈도 곧 나왔고 피곤하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말을 끊었다. 이제 쉬고 힘을 비축해서 아기 돌봐. 병원에 있는 동안 나는 태진과 번갈아가며 손주를 돌봤다. 첫날 밤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안아주고 재우는데 옛날 태진을 안던 때가 떠올랐다. 하지만 달라진 점은 이제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손해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퇴원하는 날 태진이 말했다. 엄마,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아기 돌보기도 편하잖아요. 나는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도 더 이상 멀지 않았다. 나는 동의했지만 분명히 말했다. 엄마가 같이 살겠지만 예전처럼 돌아가면 바로 나갈 거야. 태진과 지훈이 함께 말했다. 이젠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나는 말없이 있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문이 열렸다. 나는 바로 다음날 태진과 지훈의 집으로 이사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남편의 사진이 다시 제단 중앙에 가지런히 놓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훈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 나는 갓난아기를 돌보느라 허둥댔다. 아기 울음소리에 모두가 달려왔고 태진은 서툴게 기저귀를 갈았고 지훈은 아직 젖 먹이기에 익숙지 않았다. 나는 하나하나 가르쳐야 했다. 그렇게 안아주면 안 돼. 머리도 받쳐줘야지. 모유가 적으면 족발국밥이나 먹어. 태진은 말 잘 듣고 지훈도 조용히 따라했다. 점점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저녁에 아기가 잠들면 태진이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엄마, 여기에 사인해요. 나는 보니 내 이름으로 된 무기한 임대차 계약서였고 임대료는 0원이었다. 엄마가 공식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아무도 쫓아낼 수 없게요. 태진이 말했다. 나는 펜을 들었지만 바로 사인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고맙지만 엄마는 정 때문에 있는 거지 서류 때문이 아니야. 태진은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접었다. 그냥 엄마가 안심하길 바랐어요. 그 후로 지훈이 먼저 나를 식사에 초대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고 가끔 허브차도 사다 주었다. 어느 날 내가 차를 우려내고 있자 지훈이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많이 잘못한 거 알아요. 아직 용서 못하셨다면 더 노력할게요. 나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답했다.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적어도 그녀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어느 아침 내가 손주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지훈의 친정어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형식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외손주도 보고 시어머니도 뵈러 왔어요. 나는 집으로 모셨다. 앉자마자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고 남편 사진이 중앙에 놓인 제단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불쑥 말했다. 전에 저쪽에 제단을 두는 게 더 예뻤고 풍수에도 더 맞아요. 나는 우유병을 내려놓고 똑바로 바라봤다. 여기는 우리 아들 집입니다. 남편이 가장이고 사진을 중앙에 두는 게 맞아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웃었다. 그냥 의견을 말한 거예요. 그때 지훈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저는 이 제단이 좋아요. 이제 바꾸지 마세요. 나는 놀랐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어색하게 웃었다. 그녀가 돌아간 뒤 지훈이 내게 말했다. 엄마, 제가 일부러 엄마 마음에 들려고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태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지훈이가 친정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나는 말했다. 가끔 작은 걸 지키는 게 더 큰 걸 증명할 때가 있단다. 그 이후로 지훈의 친정엄마는 집에 잘 오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아기 돌보기에 집중했다. 어느 날 나는 손자를 안고 마당을 산책했다. 이웃이 칭찬하며 말했다. 이 집이 이제 다시 화목해졌네요. 나는 그저 웃었다. 화목해졌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집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손자를 재우고 있을 때 태진이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듣고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우리 회사가 곧 구조조정을 할 거래요. 나도 해고될 가능성이 높대요. 나는 손자를 요람에 내려놓고 바로 물었다. 왜?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취소됐고 사장님이 젊은 사람을 우선하겠대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태진이 예전에 잘못한 게 있지만 지금 일자리를 잃으면 모든 게 흔들릴 것이다. 나는 말했다. 너는 아내와 아들을 잘 돌봐. 나머지는 엄마가 생각할게. 다음 날 나는 현복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 옛집을 산 사람이자 지금 새 목공소를 열었고 프로젝트 관리자가 부족했다. 나는 태진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드님이 경영도 배웠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잘 알잖아요. 나는 기꺼이 시험해보고 싶어요. 나는 속으로 기뻐하며 태진에게 만남을 약속했다. 처음에 태진은 망설였다. 엄마, 그분이 내가 엄마 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돼요. 기대든 아니든 내가 일하는 방식에 달려있지. 기회가 오면 잡아야지.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일주일 후, 태진은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다. 첫 출근 후, 그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왔다. 엄마,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말했다. 현복 씨가 준 거야? 내가 스스로 자격 있음을 증명해야 해. 지훈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그날 밤, 그녀는 설거지하며 조용히 내게 속삭였다. 엄마, 이제야 왜 엄마가 그렇게 강한지 알 것 같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아마 태진과 지훈 모두 이제야 버티는 법을 배우고 있는 듯하다. 내가 평생을 걸려서야 깨달은 것을. 현복의 목공소 일은 태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바빴다. 그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힘들다거나 집안일을 피하지 않았다. 매일 밤 늦게 들어와도 꼭 아들을 안아주고 나서야 밥을 먹었다. 어느 날 내가 옷을 개고 있을 때 태진이 옆에 앉았다. 엄마,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옛집을 다시 사서 엄마 드리고 싶어요. 나는 살짝 웃었다. 그 집은 이제 현복 씨 거고 엄마도 이미 마음을 떼었단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키느냐야.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의 눈에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있음을 보았다. 며칠 뒤 현복이 샘플 목재를 들고 집에 들렀다. 내 손자가 그의 품에서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며 예전에 내가 그에게 집을 팔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복은 나를 바라보며 온화하게 웃었다. 태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책임감도 있고 열심히 배우려 해요. 그날 밤 나는 이 말을 태진에게 전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말했다.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어요. 엄마와 나 자신에게 내가 달라졌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무심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손자가 깊이 잠든 후 지훈이 내 곁에 왔다. 엄마, 만약 언젠가 엄마가 정말로 저를 완전히 용서하신다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엄마는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스스로 느낄 거란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내가 예전에는 본 적 없는 순한 미소였다. 아마 그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어느 주말 아침, 지훈이 갑자기 제안했다. 엄마, 우리 시골에 며칠 다녀올까요? 나는 조금 놀랐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지 않았다. 한편으론 바빴고 또 한편으론 지난 일들로 인해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지훈이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향으로의 여행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태진이 운전하고 지훈은 뒷좌석에서 아들을 안고 나는 옆에 앉아 가끔 길을 안내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몇몇이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 인사했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아드님이 아주 잘 된다던데 이제 어머님을 모시러 왔나 봐요. 나는 그저 웃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옛집에 도착하자 지훈이 함께 마당을 쓸고 밥을 지었다. 태진은 아들을 안고 마당을 돌아다니며 감나무와 바나나 나무를 가리켰다. 이웃들이 놀러와서 내 손자를 모두 귀엽다고 칭찬했다. 한 이웃 아주머니가 지훈을 바라보다가 나를 보며 말했다. 며느리가 참 착하네요. 시골까지 와서 어르신을 찾아뵙다니.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저녁이 되어 모두 잠든 뒤 나는 마당에 앉았다. 지훈이 2잔의 물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의 용서를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용서는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한 거야. 남을 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내가 진심이라면 엄마도 느낄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시골의 밤은 고요했고 벌레 소리만 들렸다. 오랜만에 내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진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훈과 태진을 데리고 남편의 묘를 찾았다. 비 온 뒤라 흙길이 아직 축축했고 풀 냄새가 났다. 묘 앞에 서서 나는 3번 향을 피우며 조용히 기도했다. 여보, 오늘 자식들과 손주가 인사 왔어요. 봐요, 이제 다들 변했어요. 지훈이 아들을 안고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태진은 내 옆에 서서 내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다. 우리는 셋이서 말없이 바람 소리만 들었다. 돌아가는 길에 지훈이 천천히 말했다.
엄마, 저는 시아버님 묘 앞에 처음 서보네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는 탓하지 않고 대답했다. 부족함을 알아야 채울 수 있지. 집에 돌아오니 이웃들이 모여 점심을 먹었다. 한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다. 예전엔 당신이랑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친할 줄이야. 지훈이 나를 바라보고 대답했다.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며느리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에 모두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웃음소리가 터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가는 길에 손자는 곤히 잠들었고 지우는 태진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태진은 운전하면서도 두 사람을 힐끔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함께 고향에 가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나는 응 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말 달라졌지만 진짜로 오래 가려면 매일매일 지켜야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다시 도시로 돌아와 우리의 삶은 점차 제자리로 돌아갔다. 저는 여전히 태진과 지훈과 함께 아이를 돌보며 살고 있지만 이제 두 부부가 스스로 더 많은 것을 해결하도록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아기 첫돌 잔치를 하고 싶어요. 양가 친척 모두 초대하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분명히 호기심 어린 시선과 듣기 거북한 질문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훈의 설레는 표정을 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무 번거롭지 않게 따뜻하기만 하면 돼. 준비하는 동안 지훈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챙겼습니다. 음식부터 자리 배치까지 저와 상의했고 아기 제사를 위한 제단 차림도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첫돌 날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댁과 친정 식구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고 지훈의 친정엄마도 참석했지만 예전보다 온화한 태도였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지훈이 아기를 안고 집 한가운데로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첫 번째로 밥그릇을 올려주세요. 저는 앞으로 나가 밥그릇을 올리고 친척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손주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고 태진이 옆에서 제 어깨를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잔치는 즐겁게 진행됐고 아무런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지훈이 제 곁에 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피곤하셨을까 걱정됐는데 엄마가 함께 해주셔서 기뻐요. 저는 답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엄마는 곁에 있을 거야. 마음속으로 저는 저와 지훈 사이의 거리가 거의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손주를 재우고 있는데 태진이 제 맞은편에 앉아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건 저랑 지훈이 모은 돈이에요. 엄마 명의로 해둘게요. 혹시 엄마가 필요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쓰실 일이 생길 때 쓰세요. 저는 통장에 적힌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니? 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엔 엄마 혼자서 다 감당하게 했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혼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진심이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제가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랑 태진이 외곽에 작은 땅을 하나 살까 해요. 나중에 엄마가 원하시면 집을 지어서 엄마가 채소도 심고 닭도 키울 수 있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너희가 행복한 거야. 엄마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 지훈이 저를 바라보며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엄마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해요.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년간의 고생과 온갖 쓴맛을 겪으면서도 자식과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하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마음 놓아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조용한 아침, 제가 차를 끓이고 있는데 태진과 지훈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태진이 저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건 땅 매매 계약서예요. 저랑 지훈이가 다 마무리했는데 소유주 이름은 엄마로 했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습니다. 정말로 땅 전체가 제 이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니?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게요. 태진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 가족이 기댈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믿었으면 해서요. 저는 봉투를 내려놓으며 수년간 짊어졌던 짐이 한순간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서류가 없어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너희가 진심이라면 이걸 간직해서 우리 가족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할게.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새 땅에 갔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저는 이미 빨간 기와지붕, 울타리, 꽃이 만발한 작은 집을 상상했습니다.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이 지난날의 모든 한을 날려가게 두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와 손주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란다. 태진과 지훈의 눈빛에서 그동안 제가 찾아 헤매던 평온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명자, 68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소홀히 하던 시절, 그들이 장인장모를 여행 보내는 동안 저는 제 집을 팔았습니다. 그 결정에 지훈, 며느리, 분노의 태진, 아들까지 이끌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제 정신이 이상하다고 누명을 씌워 거래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저는 변호사와 집을 산 현복 씨와 함께 진실을 밝혔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긴 했지만 모자 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저는 태진이 사과하고 변화를 보이도록 조건을 걸었고 점차 태진과 지훈 모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임신했을 때 저는 그녀를 돌보고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며 유산 위기 때 태진과 함께 곁을 지켰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저는 함께 살게 되었고 점차 며느리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훈의 친정엄마와의 갈등, 태진의 실직 위기, 고향에 내려가 추억을 회복하는 일 등. 명절과 돌잔치 때마다 가족은 점점 따뜻해졌고 태진과 지훈은 저를 돌보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며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땅을 사서 제 이름으로 등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제가 바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지키는 가족이라는 것을.